예, 방금 소개받은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의 안보전략실장으로 있는 김열수입니다. 제가 대기하면서 지금 에스프 국방부 장관님 그때 키노트 스피치 한 거를 들었는데 2월 달에도 이제 토론자로 참석해서 들었습니다만은 다시 들어보니까 훨씬 더 우리 가슴에 닿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에스프 장관님의 연장선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미국의 반중 봉쇄 정책과 신냉전기 한국의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말씀드릴 내용은 냉전과 열전, 그리고 미국의 오판과 중국의 오만, 그리고 세계 및 지역적 차원에서 반중 봉쇄 정책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여기에 따라서 한국은 어떤 안보 전략을 추진해야 되는지 그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크게 네 파트로 나누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냉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1947년부터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죠. 1947년부터 1989년도 구소련이 무너지기 전까지 한 40여 년 동안 미국과 어떻게 보면 서방 세계와 구소련 간의 그런 이데올로기 전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핵심은 구소련이 동쪽으로 남쪽으로 서쪽으로 이렇게 평창하려고 하는 것에 비해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는 이걸 막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봉쇄죠. 그래서 어떤 경쟁이 아주 제도화가 되고 체계화되면 이것이 전쟁까지는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거의 전쟁 수준에 준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을 우리는 냉전, 즉 콜드워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운 신냉전기에 접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에스퍼 장관님이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20세기에는 소련이, 그리고 21세기에는 소련을 대신한 중국이 그 자리를 차지해서 이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과 중국이 새로운 신냉전 상태에 그렇게 접어들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신냉전이 과거의 구냉전에 비해서 몇 가지 좀 다른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과거의 구냉전 때는 소련의 명목 GDP라고 하는 그 명목 소득이라고 하는 GDP가 미국의 30%밖에 안 됐는데 지금 중국은 70% 정도 되거든요. 그만큼 이제 중국이 엄청난 역량을 보유하게 되어서 이것이 열전으로 핫워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과거에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간의 대결이었는데 지금의 중국은 공산주의 더하기 민족주의가 있어서 훨씬 더 위험해졌다라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 과거의 구냉전은 소련이 일단 팽창하고 난 뒤에는 관리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래서 주로 현상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라고 하면 지금의 중국은 1대1로 정책 많이 들어보셨죠? 육지를 통해 가지고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유럽으로, 그리고 해상을 거쳐 가지고 아프리카와 유럽으로, 그게 이따이루라고 하는 1대1로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정책들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팽창해 가고 있기 때문에 현상 유지에 만족하고 있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그 경계선이라고 하는 것이 구소련 시절에는 동서유럽이라고 하는 경계선이 분명히 있었지만 지금 중국이 평창하고 있는 것은 전혀 경계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중국해, 그리고 이따이루를 통해서 육로를 통해서 해상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과거에는 이 냉전 시대에 미국과 구소련 사이에 굉장히 많은 군비 통제 조약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서로를 견제하고 그 군비 통제 조약 속에서 차가운 평화가 유지될 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 단 하나의 군비 통제 조약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이 5가지의 신냉전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보면 아까 에스퍼 장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 수년 동안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훨씬 더 큰 긴장이 전쟁으로까지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면 신냉전의 특징 5가지가 훨씬 더 뚜렷하게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나오네요. 그 전쟁의 가능성을 이게 이제 크게 보면 2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요.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기원전 한 2000년 전에 그때 당시에 지중해의 강대국 스파르타가 소위 말하는 패권국이고 아테네가 도전국인데, 이 도전하는 아테네를 먼저 공격해야 되겠다고 느낀 것이 바로 스파르타고, 그로 인해서 일어난 전쟁이 바로 투키디데스의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상 여기 그 예정된 전쟁이라고 2017년도에 윌리엄 그레이슨 박사가 여기 쓴 이 책을 보면 지난 500년 동안에 16번의 소위 말해서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패권국과 도전국 사이에 그 도전이 있었는데 그 중에 12번이 소위 말해서 전쟁으로 귀결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투키디데스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강대국이 전쟁의 유혹을 느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이 2013년도에 미국을 찾아서 오바마 대통령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이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빠지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중국이 가지고 있는 핵심이, 그 핵심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주권과 영토와 남중국해의 지배적인 그 역할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티베터, 그 다음에 신장 위구르 지역 이런 문제, 그리고 인권 문제, 이것은 중국의 핵심이기 때문에 여기 건드리지 말아라. 이걸 건드리게 되면 오히려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이제 투키디데스의 함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의 도전, 중국이 점점 더 강대국으로 올라오니까 이걸 막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미국이 느낄 수 있는 함정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전쟁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와 반대되는 얘기도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면 피킹 파워 트랩이라고 하는데, 파워가 어떻게 됐다는 거죠? 피킹이 됐다는 거잖아요. 강대국, 정점 강대국 함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강대국이 정점에 도달했다는 거죠. 누가? 지금 이거는 미국에서 나온 이론들인데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이 파워라고 하는 것이 정점에 도달을 해서 중국이 기회의 문이 닫히기 전에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1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그랬고,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때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일본이 자신의 정점을 지나서 내려갈까 싶어서 내려가기 전에 전쟁을 일으킨 것이 바로 태평양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피킹 파워 트랩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볼 때는 트랩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중국은 미국이 먼저 전쟁을 일으킬까 봐서 여기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거고, 반대로 미국은 중국이 소위 말해서 기회의 창이 닫히기 전에 미국을 향해서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까 해서 여기에 대해서 그런 함정에 빠지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요? 한번 보시죠. 미국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1990년대 소위 말하는 탈냉전이 되고 난 뒤에 중국에 대해서 엄청난 포용 정책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전에 이제 중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도 그랬습니다만, 본격적으로는 탈냉전이 되고 나서 미국이 세계의 패권국이 확실히 되고 난 뒤에 중국을 끌어안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게 바로 미국이 생각할 때는 패권적 질서 속에서 국제 질서 유지와 공동 번영이 가능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을 국제 질서에 편입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중국을 세계 무역 기구에 가입을 시켜줬어요.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하도록 장려를 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수출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최혜국 대우까지, 소위 말해서 관세를 많이 낮춰줬죠. 이것까지 부여를 해줬습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중국은 어마무시한 경제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소위 말해서 매년 10% 이상의 경제 성장을 이룩해서 지금은 중국의 맹목 GDP가 소위 말하는 미국의 GDP의 70%까지 따라가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때 미국은 어떤 생각을 하고 이렇게 다 해줬느냐 하면 이렇게 생각을 했죠.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 분야가 계획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시민 중심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질서로 바뀔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중국을 포용해 줬어요. 그런데 중국은 아시다시피 소위 말해서 계획은 둔화되거나 정체되거나 역전되었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질서는 안 되었고 오히려 중국이 정치, 경제, 개혁의 범위를 제한을 한 거죠.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품어주고 포용해줬던 것들이 오히려 부메랑이 돼서 돌아와서 미국과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그런 상황이 현재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중국은 엄청나게 근육질이 강해졌죠. 근육질이 강해지니까 이제는 중국이 오만해지기 시작을 했는데요. 힘이 커지니까 바다와 육지로 계속해서 이제 확장을 해 나가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파열음이 발생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국의 사드 때문에 중국이 우리 한국만 그렇게 경제 제재한 건 아니에요. 여기 일본 우리 젊은 청년들도 계시지만 소위 말해서 센카쿠 제도, 따오이따오라고 하는 그 분쟁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했고요. 대만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했고요. 호주가 이 코로나19의 발원지가 중국이라고 하는 것을 조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호주에 대해서도 경제 제재를 가했고요. 노르웨이가 이 중국인한테 노벨상을 수상했다는 이유로 노르웨이 연어를 금지시켰고요. 그 다음에 필리핀에 대해서는 소위 말하는 그 필리핀하고 남중국해에서 자신의 섬 가지고 이거 가지고 필리핀이 주장했다고 해서 필리핀 바나나까지 금지시켰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것을 우리는 울프 디플로머시, 전랑 외교라고 하는 거죠. 힘을 마음대로 쓰는 거죠. 큰 대국과 소국을 구분하면서 소국은 대국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중국이죠.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어가는 거예요. 또 인도와도 군사적 충돌을 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그 국경선 부근에서 충돌을 해가지고 인도군 20명이 죽기도 했죠. 여러분들, 국제법과 국제판결을 무시하고 남중국해 인공섬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7개 건설하고 있는데 여기에는요, 활주로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는 이제 잠수함, 그리고 함정, 그리고 대공 미사일까지 전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요새화하고 있습니다. 섬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자연적으로 밀물과 썰물 때 지상으로 드러나야 되고 물이 나야 되고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그래야 그 섬이 영해를 가지게 되고 배타적 경제 수역을 가지게 되는데, 중국은 그게 아니고 저런 인공섬을 만드는 거예요. 전부 다 산호초 같은 것을 전부 다 여기다가 돌을 갖다 넣고 흙을 갖다 넣고 주변에 모래를 집어넣어 가지고 저런 식으로 이제 만든 거죠. 홍콩은 1997년도에 영국으로부터 돌려받아서 50년 동안 일국 양제, 소위 말해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를 하도록 돼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홍콩의 민주화가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거의 홍콩을 이제는 복속화해도 과언이 아니고 이제는 공공연히 대만과 통일을 하겠다고, 무력으로 통일을 하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신장 자치구의 인권 탄압은 거의 제노사이드 수준으로 갔고요. 자국민에 대한 언론, 종교 집회 뭐 이런 데 대한 탄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파열음이, 이렇게 힘이 세진 중국이 자기 마음대로 주변국들과 자국 국민들과 이렇게 탄압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미국의 대중국 정책이 서서히 변합니다. 아들 부시 대통령 때만 하더라도 중동 중시 정책을 쳤거든요. 중동 중시 정책. 그러다가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태평양을 끌어들입니다. 그전에는 동아시아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는 아시아 태평양으로 범위를 넓혔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다시 인도양까지 끌어들여서 인도 태평양 중시 전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대중 정책은 힘을 통한 평화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아메리카 퍼스트, 오로지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로부터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호응을 못 받았죠.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섰습니다. 외교의 달인입니다. 이 사람은 왜 트럼프 대통령이 실수했는지 실패했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 미국의 리더십을 회복하고, 아까 여러분들 그 에스퍼 장관이 얘기했던 것처럼 같이 함께 go together, 이렇게 함께 연대해서 손잡고 중국을 견제해야 되겠다는 정책으로 바뀌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배타적 다자주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계 및 지역적 차원에서 대중봉쇄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데요. 이게 지금 제대로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2020년도에 퓨 리서치에서 대중국에 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설문조사 대상 국가들이 한 20개 국가가 됐는데요.
여기에 대부분이 중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나타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일본 분들 많이 계신데 일본 사람들이 가장 높은 축에 속했고요. 한국도 75%, 대부분이 다 그랬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70% 이상이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국제사회와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서 대중정책을 실시하기가 훨씬 용이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세계적 차원에서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취하고 있는 대중봉쇄 정책 4가지만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치동맹의 구축입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서서 미국 중심의 질서를 우선 회복해야 되겠다, 세계의 리더십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그러면 그 리더십을 확보해야 되겠느냐, 이것은 인류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가치, 그게 뭐예요? 자유, 민주주의, 인권, 그리고 룰 오브 로우, 법치, 이걸 전면에 내세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원래는 데모크라시 10 해서 민주주의 국가 10나라들만 회담을 하기로 했다가 이것을 전 세계로 확대를 해줘. 작년 12월 9일부터 이틀 동안 110개국이 참여한 민주주의 정상회담을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민주주의는 역사의 유물이 아니다. 어떠한 희생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 여러분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지켜내고자 한 거, 이게 바로 우크라이나의 민주주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공고화하겠다라고 하는데, 요새 나오는 얘기가 바로 동맹의 현대화다,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있을 때는 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가지고 한국하고도 좀 사이가 안 좋았고, 그리고 독일에서는 미군 철수한다고 그래서 독일하고도 사이가 좀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나토하고는 아주 사이가 안 좋았어요. 서로 사실상 얼굴을 붉힐 정도의 표현들이 서로 오갔거든요. 바이든 대통령은 들어서자마자 이것부터 다 바꿉니다. 그래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2번인가 회담해가지고 끝내고, 독일 미군 철수하는 거 끝내고, 그래서 이 나토하고는 사이가 엄청나게 지금 좋아졌죠. 그리고 나토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제는 그보다 한 발 더 나아가지고 나토에서 중국을 국제사회의 가치를 위협하는 도전국으로 규정을 한 거예요. 이거 처음 있는 일이에요. 이것뿐만 아니라 올해 여러분들 새로운 전략개념서를 채택하는데, 저는 이 전략개념서 내용이 무엇일까 굉장히 궁금해요. 이것은 뭐냐? 아마 나토의 동진이 유럽에서 거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도 태평양 지역으로 나토의 동진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치동맹, 군사동맹, 동맹의 현대화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세 번째가 바로 신경제동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경제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FTA를 굉장히 나라별로도 체결을 하고, 지금 우리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이 FTA가 지역적 차원에서 FTA가 RCEP이라고 리저널 코퍼레이티브 에코노미 파트너십이죠. 그거 올해 1월 1일부로, 물론 한국은 2월 1일부로 했습니다만은 해가지고 이게 지금 발효가 됐거든요. 이거하고는 전혀 성격이 달라요. 뭐냐? 신경제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을 배제한 첨단 기술, 디지털 경제, 공급망 등을 중심으로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두 군데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하나는 유럽 지역에서 이루어져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IPEF라고 하는 것이에요. 인도-퍼시픽, 그 다음에 에코노믹 프레임워크예요. 이거 지금 올 전반기에 이걸 구축해서 출범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미국 행정부의 생각이에요. 유럽은요, 유럽연합하고도 미국하고도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철강 그거 관세 때문에도 사이가 안 좋았고 그랬는데, 이게 바이든 행정부 들어와서 다 바꿔놨습니다. 여러분들 그 밑에 참고표로 제가 해놓은 거 보십시오. 2020년 12월 달이에요. 이게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6년 동안 공을 들였어요. 뭐냐? 이 유럽연합하고 중국하고 포괄적 투자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공을 들였는데, 이게 유럽연합에서 신장 유구르 인권 침해를 문제 삼아서 중단시켰어요. 여러분들 이거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뒤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작년에 미국하고 유럽연합과의 무역기술위원회를 출범시킵니다. 여기에는 바로 중국에 대한 수출 통제 내용도 들어가요. 그러면은 양쪽에서 소위 말해서 신경제 동맹이 출범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네 번째는 정보 동맹의 확대입니다. 파이브 아이즈라는 거 많이 들었죠. 소위 말해서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앵글로색슨 계열의 5개 국가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들만의 정보를 공유하는 영상정보, 신호정보, 통신정보, 인간정보, 이것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지는 모르겠습니다. 파이브 아이즈 플러스로 나타날지, 그렇지 않으면은 한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인도 이런 나라까지 포함하는 10 아이즈로 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이 미국의 입장에서는 정보 공유하는 이 체제를 더 확대해 나가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세계적 차원이라고 하면 지역적 차원에서는요, 여러분들 인도 퍼시픽 스트래티지 올 2월 달에 미국 백악관에서 발행을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때 2번 발간이 됐고요, 이번에 처음으로 발간이 됐는데 핵심은 이거예요. 중국과 영향력의 균형을 구축할 수 있는 전략적 환경을 조성해서 중국을 견제하겠다, 이거요. 중국의 영향력이 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이 정치, 외교, 경제, 군사적으로 너무 많아서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영향력의 균형을 맞추겠다. 표현은 이런 거죠. 그러나 핵심은 뭐예요? 대중국 견제를 봉쇄 차원에서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다 얘기해 줄 수 없으니까 2가지만 딱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는 쿼드를 활성화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바이든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한 달도 안 돼서 쿼드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미국, 일본, 인도, 호주, 쿼디레터럴, 그렇죠? 쿼디레터럴, 사자 시큐리티 다이얼로그라고 볼 수 있는 여기에 사자 정상회담을 영상으로 가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작년 연말에도 또다시 대면 정상회담을 가졌어요. 여러분들 어제 다시 바이든 대통령 주도하에 네 나라가 영상 정상회담을 가져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논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5월 달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서 사자 정상회담을 갖고 그게 끝나고 난 뒤에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을 국빈 방문하게 됩니다. 그만큼 쿼드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데 바로 쿼드를 인도태평양의 기본축으로 삼고 여기를 활성화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생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쿼드가 이게 활성화되는 과정 속에서 이게 인도태평양판 나토가 아니냐 이런 이제 주장들도 있었지만 미국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도구로서 쿼드를 확대해 나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킹 그룹을 확대할지 쿼드 플러스를 확대할지 이렇게 나가면 여러분들 작년에도 영국의 함정, 그 다음에 프랑스의 함정, 독일의 함정이 인도태평양을 와가지고 남중국해를 거쳐서 우리 일본과 한국 등을 방문하고 돌아갔거든요. 이미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쿼드에 유럽도 장기적으로 보면 참여할 가능성도 있다. 에스파 아까 국방부 장관도 여러분들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쿼드에 한국의 참여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한 이유도 바로 여기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게 이제 오크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크스라고 하는 것이 2021년 9월 달에 소위 말하는 오스트레일리아, 그 다음에 UK 그리고 US 세 나라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오크스를 창설을 했죠. 뭐냐면은 사이버 AI, 양자 기술, 수중 방어 능력, 장거리 공격 능력 좀 핵심 군사 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기술을 공유하겠다. 그 1차적으로 핵추진 잠수함 8척을 이 호주가 보유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호주가 중장거리 미사일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호주가 중국에 대해서 코로나19의 진원지에 대해서 조사하자고 그랬을 때 중국이 호주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가했습니다. 그러니까 호주 총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가만히 있어봐. 이 중국이 호주에 대한 주권 침해는 물론이고 남태평양 전체 국가들 개개인들에 대해서 엄청난 영향력을 확대해 가고 있구나.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중국을 우리가 견제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미국과 영국과 함께 오쿠스를 창설을 합니다. 미국으로서는 정말 천군만마를 얻은 계기죠. 미국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군사적으로 어떤 균형을 맞춰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 균형에 한계가 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호주에서 이런 전략 잠수함을 가지게 되고, 또 호주에서 여러분들 이 중장거리 미사일을 가지게 되면 충분히 중국을 견제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호주도 이제는 지역 강국으로 이제 발돋움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에 사실상 외교의 길을 좀 잃었었는데, 이 외교가 이제는 인도태평양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방향 설정에 큰 도움이 되는, 그래서 이 두 가지예요. 이쪽 지역으로 보면. 그래서 쿼드와 오쿠스가 핵심 어떤 그 레짐으로서 자리 잡아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전략 방향, 그러면은 이런 상태에서 한국은 어떤 길을 택해야 될까요? 이제 한번 과거의 길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길, 첫 번째 길은 광해군의 길인데요. 여러분들 그 선조가 퇴임하고 그리고 이제 이 광해군이 임금에 올랐죠. 그랬을 때 명나라는 금나라, 소위 말해서 나중에 이제 청나라가 됩니다만은 금의 침공에 맞서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명은 이제 서러져 가고 있었고 금은 이렇게 부흥하고 있었을 때 명나라가 원병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광해군은 1만여 명의 조선군을 파병을 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라라고 얘기를 해서 사실상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해칭 전략이죠. 내 조선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으로부터, 금과 청으로부터 오는 그 피해를 어떻게 해징을 해 갈 건가, 피해 최소화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걸 이제 오늘날 그대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적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걸려오는 라브콜에 대해서는 신경을 어느 정도 쓸지 모르지만 워닝콜 하거든요. 워닝콜, 너 조심해라, 경고.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런 데는 애매한 문제가 있다는 걸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광해군을 뒤엎고 광해군의 반정을 통해 가지고 광해군을 인조가 몰아내죠. 그래서 이 인조는 명에 올인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친명배금 정책이죠. 친명배금 정책에서 그 결과가 뭐로 나타났습니까? 정무혈안과 병자호란으로 나타났는데, 지금도 이 소위 말해서 중국에 대해서 올인해야 된다라고 이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중국과의 무역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죠. 물론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한국 수출입의 4분의 1을 중국과 하고 있거든요. 이거 뭐 낮춰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과 무역을 하는 전 세계 국가들, 그 중에 중국하고 제일 많이 한다라고 하는 나라가 110나라다. 그러니 중국 무시하면 안 되고 우리는 그렇게 해서 실익을 우리는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요, 중국의 보복, 우리의 경제적인 이익, 이런 데만 관심을 가지지 미국이 휘두를 수 있는 수없는 전략적인 선택, 이건 여러분들 제가 말도 하기 두려울 정도로 미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면서 미국이 소위 말해서 스위프트라고 하는 국제 전자 결제망에서 러시아를 딱 퇴출해 버리니까 러시아가 지금 세계 최고의 1, 2등 하는 그 가스포럼 이런 것들이 러시아의 최고의 기업인데, 그 주가가 99.7%, 99.2%까지 떨어졌대요, 다들. 그러니까 사실상 이 사람들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수없는 그 전략적인 선택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이승만의 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우리 한미동맹 체결 안 됐죠. 그래서 한미동맹은 이때 이미 채택이 됐기 때문에, 선택을 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편성 정책을 해야 된다,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보복 가능성에 대해서도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안은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막상 뚜렷한 대답을 내놓는 게 힘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광해군의 길을 가야 될까요? 인조의 길을 가야 될까요? 이승만의 길을 가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길을 가야 된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요새 계속 공급망 얘기하잖아요.
전 세계는 거미줄처럼 얽혀 있어요. 그래서 한 군데서만 딱 잘못되면 이게 전부 다 나비 효과를 일으켜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어느 한 나라에서 아주 자동차 부품 눈꼬만한 거 하나가, 케이블이 하나가 생산 안 된다 그러면은 여기 자동차 완성품 생산하는 국가가 자동차를 못 만들어요. 반도체가 하나 생산이 안 된다, 못 만들어요. 왜? 전 세계 공급망이 이렇게 얽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얘기하는 것이 자체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게 여러분들 신경제 동맹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수없는 아젠다들이 있잖아요. 수없는 아젠다들이, 그 아젠다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그 아젠다들 많은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쪽으로 왕창 올인해야 되느냐, 올와 나싱 해야 되느냐? 저는 그거보다는 사안별로 선택을 달리하는 그런 전략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전략적 선명성을 가지고 이거는 확실히 우리는 이쪽 편에 선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수많은 사안들 중에서 이것은 유연성을 가지고 우리가 선택을 하고 참여를 하고 하는 그런 현명한 선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보세요. 그렇다라고 하면 뭐가 전략적 선명성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딱 두 가지 핵심이에요. 한미동맹 배나면 안 돼요. 군사동맹 배나면 안 돼요. 두 번째는요, 가치동맹이에요. 대한민국의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자유민주주의, 인권, 법치, 이거 중국 눈치 보면 안 돼요. 북한 눈치 보면 안 돼요. 이거는 전략적 선명성을 가지고 확실하게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향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것들, 아젠다가 굉장히 많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것들, 소위 말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IPEF, 정보동맹, 쿼드, 이거는 참여 가능성을 열어놔야 돼요. 여러분들 쿼드 같은 경우에는, 쿼드라는 게 네 나라잖아요. 그 밑에 수많은 워킹 그룹이 있어요. 워킹 그룹이 지금 4개로 있다가 11개까지 늘어났어요. 한국이 워킹 그룹부터 참여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점점 확대하면 되는 거죠. 워킹 그룹도 확대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아까 장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퀀트로 들어가면 되는 거죠. 점점. 그래서 그럴 때는 전략적 유연성을 좀 발휘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에 동참하는 국가들의 동향을 면밀히 살피면서 대응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보고요. 다섯 번째는 대중봉쇄 정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사드에서 봤다시피 경제적 위협 이런 게 있거든요. 요소수 사태에서 우리가 보셨다시피, 그러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경제안보를 강화하고 이를 담당할 부서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이미 장관급 부서를 신설을 했어요. 우리도 소위 말해서 공급망이 어디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 사태의 교훈도 굉장히 우리한테 주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들, 미국이 왜 직접 우크라이나에 안 들어갔습니까? 우크라이나는 나토가 아니기 때문에, 동맹국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그 군대를 못 넣는 거예요. 그래서 동맹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여러분들, 이 우크라이나는 독립이 되었을 때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핵무기 갖고 있었습니다. 핵무기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만드는 협정이 부다페스트 평화협정이에요. 그런데 부다페스트 평화협정 종이 한 조각이에요. 여러분들 핵무기 다 폐기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발칸반도, 크림반도 가져가고 돈바스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지금 미국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했습니다. 종이 한 장은 힘이 없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힘이 있을 때 그 평화가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통한 평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북한은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질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그때 당시 핵무기 포기 안 했으면 크림반도도 안 빼앗기고 돈바스 지역도 없었을 거고 지금 다시 러시아로부터 침공당하지 않았을 거다. 그러니 우리도 절대로 핵무기 폐기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 가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훨씬 더 우리가 정교하게 비핵화에 접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은요, 한반도에서 소위 말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지역을 침공한 이유는 바로 완충지대를 갖고 싶어서 그랬거든요. 나토의 완충지대, 그것 때문에 갖는 건데, 이게 중국도 아마 우리 한반도에서 북한이라는 완충지대 이걸 계속해서 갖고 싶을 수 있다.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의 통일이 그만큼 험난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훨씬 정교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우크라이나 문제 가지고 유엔 총회 결의가 141대 5, 그 5나라 중에서 반대한 나라예요. 러시아 철군해라라고 하는데 반대한 나라가 러시아, 북한, 벨라루스, 그리고 시리아, 에르트리아. 여러분들 여기에 북한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우리가 남북한 문제, 우리의 통일 문제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는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미국의 대중국 봉쇄 정책에 점진적으로 참여하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어떤 포트폴리오 전략도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저희 오늘 결론입니다. 감사합니다.